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단원입니다.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국가 수립운동. 자, 여기서 중단원 3, 구국운동과 근대국가 수립운동의 전개에서요, 갑오개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오개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갑오년에, 갑오년, 60갑자에서 갑오 중에 이제 갑오년이 이제 60년 단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조선 시기의 갑오년은 하면은 이제 1894년입니다. 1894년.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페이지입니다. 1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먼저 이 갑오개혁이 1차 갑오개혁은 1894년 6월에 있었습니다. 6월에 있었는데 이 1894년 6월에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94년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날 일본군은 기습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의 메인 궁궐, 정궁인 경복궁을 점령하는 일을 벌입니다. 기습적으로 점령을 하죠.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억하시는 분인데 일본군이 왜 들어왔어요? 일본군 왜 들어왔어요? 갑자기 왜? 일본군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가 어려우니까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군이 들어오는데 일본군이 뭐를 명분을 삼냐면은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한쪽에서 군대가 들어가면은 통보를 해야 하는 거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군 측에서 통보를 했는데 이를 애써 무시하고 일본은 우리도 이 참여하겠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군이 어떻게 한다? 상륙을 해버려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이게 일본이 일방적으로 상박한 게 청군이 상륙한 게 1894년 5월 5일인데 일본군 상륙한 게 5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거는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었어요. 청나라도 보고 도와달라고 했지 여기 일본끼라는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굉장히 급했는지 5월 7일입니다. 동학농민운동군과 전주 화약을 맺어요. 전주 화약을 맺어서 일단 화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일본군하고 청나라군한테 우리 이제 다 이제 끝났다. 동학과 화해했고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다 철군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군은 그래 알았어 하는데 그래서 청군은 일본군한테 그래 우리도 다 끝났으니까 너도 이제 철군해 하니까 일본이 뭐라고 청나라군한테 얘기를 하냐면 청나라 쪽에 이 모든 건 조선의 내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나라와 함께 우리 일본과 청나라가 같이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자. 그랬더니 청나라 쪽에서 이것은 조선 내정의 일이지 니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하니까 갑작스럽게 일본이 6월 달에 어떻게 하느냐.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고요. 청나라를 기습적으로 청군을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을 도발합니다. 그러면서 명분이 있습니다. 조선의 내정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거다. 이렇게 긴급한 수단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나일 전쟁이 도발되고 조선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개혁 작업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김홍지를 총리 대신으로 하는 내각을 수립하고 군국 기무처를 설립하는데 이때 맨 처음에 이제 이 정권의 수장으로 앉힌 사람은 사실 이제 흥선대원군이었어요. 물론 김홍집은 총리 대신이지만 얼굴 마담을 흥선대원군을 삼았는데 참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흥선대원군이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흥선대원군 부르는데 흥선대원군 아저씨가 이제 꼬적가양의 말을 안 듣기도 하거니와 또 고종의 흥선대원군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요. 이제 실권이 이제 없는 상태가 되는데 어쨌든 이 1차 갑오개혁에서의 이 활동은요 일본에 의해서 시작한 건 맞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입김대로만 움직이질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일단 일본이 청일전쟁 아니라 바빠가지고요, 조선에 적극적으로 간섭할 시간이 없었어요. 청일전쟁 아니라 바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사 생각하면 일본이 청나라를 이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서구 열강들이나 일본 본인들까지도 이 청일전쟁에서 우리가 100%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청나라가 유리하다는 판단도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뭐 군함, 그 당시에 국력은 군함으로 놓고 얘기하는데, 뭐 인구부터 시작해서 군함의 척수라든가 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일본군보다 이 청나라군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 청나라군의 막장성이 생각보다 좀 더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자,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군국기무처 주도로 개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갑신정변의 정강이나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이 갑오개혁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주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개혁하는가를 잡아야 하는데, 그 잡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요구가 반영돼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청가의 4대 관계를 전세하는 거라든가, 문벌을 폐지하는 거라든가, 재정을 일원화한다, 이런 거는 갑신정변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영했다, 이거고요. 또 다음에 있는 신분제를 폐지한다든가, 과부가 재혼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이런 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던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갑오개혁에 반영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또 볼까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갑오개혁의 주요한 내용이었느냐. 일단 첫 번째 보는 게 개국기념입니다. 사실 조선은요,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게 중국에서 연도를 부르는 호칭이죠. 그거는 황제마다 달라요. 황제마다 다른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어떤 뭐 명나라 시절 같은 숭정 몇 년, 뭐 청나라 같은 옹전 몇 년, 이런 것을 그 연도를 세는 단위로서 중국에서 받아서 쓰고, 관공의 관청이나 이런 데서는 공문서에도 이러한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연호는 황제국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색이 제후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연호를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연호를 받아 썼는데, 이제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국기년, 즉 먼 연도를 공문서나 이런 연도 표시할 때 개국 몇 년 이런다는 거죠. 참고로 1894년 같은 경우는 개국 503년이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젠 청나라와 상하 관계가 아니다. 청나라의 영향력을 끊겠다. 4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부를 설치했는데,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했다는 겁니다. 왕실은 국내부에서 담당하고 정부 일은 내각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죠. 여태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제군주정입니다. 왕이 최종 결정권자가, 왕의 권력이 모든 걸 휘두르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을 문제를 담당하는 국내부와 정치 문제를 담당하는 의정부로 나눠가지고 정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럼 왕이 정치 입김을, 왕실이 정치 입김을 내기가 좀 어렵겠죠. 과거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놓고 보면은 맨 처음 만들었을 땐 굉장히 선진적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계몽 철학자들이나 이런 볼테르 같은 사람도 중국을 찬양했어요. 저 나라들은 세상에 시험을 봐서 관료를 뽑는단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과거제에서 시험 보는 게 결국 뭡니까? 유교 아닙니까? 유교 경전 이런 걸 보는데, 이 변해가는 시대 상황에서 유교 경전을 시험 보고 있는 거는 너무나 맞지 않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이 과거제 자체의 운영이요,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사실상 서울에 있는 벌족들이, 서울에 있는 유수한 양반 가문, 권력자의 가문들이 과거 합격자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다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발이라는 절차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폐지했고요. 그러면 6조였는데 이거를 8개 8아문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부처 전문성이라는 게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부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경찰제도 실시했습니다. 경찰제도 중요해요. 의외로.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에서 이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경찰이죠. 선생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하고 묻는다면요.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과 재산의 실질적, 법적 보호입니다. 이게 내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막지 못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뺏길 건데. 내 생명이 위태위태하면 누가 일자리를 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중요한 거고요. 국가 권력이나 아니면 더 큰 권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내 재산이 뺏길 수 있다 한다면 누가 열심히 농사짓고 누가 열심히 사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 사유재산과 나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구, 경찰이 생기게 되고요. 나중에 법도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볼까요? 자, 국가재정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이 각 관청별로 나눠져 있었고, 또 가장 문제는 이것도 있었어요. 뭐도 있었냐면 이 가장 문제가 왕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나눠져 있고 또 각 관청별로 별도의 재정이 막 굴러가다 보니까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예산은 작년에 짜가지고 올해 예산을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집행이 돼야 하는데 이 막 예산이 절기저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부처는 남고 어느 부처는 모자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도량형 통일. 아무래도 물건의 거래라든가 유통에 있어서 도량형이 통일돼야 편하겠죠. 어떤 지역에서는 한 대가 이만큼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한 대가 이만큼이다.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도량형을 국가에서 통일하고 실시됐고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화폐의 가치 기준을 은에다 갖다 놓고 화폐를 유통한다 이거죠. 지금은 화폐 가치 기준 어디에 잡혀 있나요? 지금은 미국 달러에 잡혀 있죠. 그래서 달러본인데 이 달러본위를 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사실 왜냐 이전에는 금본위 화폐 제도였어요. 금본위 화폐 제도. 근데 금의 총량보다 화폐의 총량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이 금을 대체로 하는 화폐 제도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도 경제 출신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금본위 화폐 제도는 포기하고 달러 본위 화폐인데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그 세금도 뭘로 걷겠다? 금납하. 이 금은 골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걷겠다 그 얘기입니다. 화폐 가치는 은을 기준으로 화폐 가치가 매겨지고 조세는 화폐로 걷겠다 이겁니다. 그럼 조세를 화폐로 걷게 되면 어떤 요구가 나올까요?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죠. 왜? 내가 농사 지은 거를 시장에 갖다 팔아야 돈을 얻을 거 아닙니까? 시장의 활성화가 갖다죠. 선생님, 조선 전기에도 화폐를 유통하려고 시도했는데 맨날 실패했다는데요. 조선 후기와 조선 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시장이 없었어요, 조선 전기에는. 이런 유통을 감당할 만한 규모의 시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큰 거죠. 자, 다음 볼까요? 신분적 차별 폐지와 공사 노비제 혁파, 신분제도 폐지했고요. 조혼 금지. 조선시대에 왕족이나 이런 애들은요, 보통 보면 한번 보십시오. 실록 보십시오. 12살이면 결혼해요. 12살이면은 첫 부인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왜냐면 일단은 뭐가 문제일까요?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요.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나 언제? 근데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과부의 제가는 이때 뭐였어요? 유교 성리학적 문제 때문에 과부들은 일부 종사하면서
재혼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과부들도 재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문과 연좌제, 고문은 뭘까요? 오늘날 법에서는요, 고문에 의거한 진술은 법적 증거로서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 가끔 뜨악한 거는 조선시대나 이전시대에 역정 사건이 나면은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면요, 그냥 만약에 고문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는 이름 모르는 이름 다 부릅니다. 만약에 고문을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나는 어차피 죽을 거 고문이라도 덜 받고 죽자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혹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합니다. 그래서 법적 진술로서 능력이 없는 거고요. 연좌제는 참 그렇죠. 사실 본보기를 주고 이 가족들까지 그 죄 매이게 함으로써 범죄, 특히 이제 반역죄 같은 거를 예방하겠다는 건데, 진짜 웃긴 거는 조선시대에 이렇게 연좌제가 있고 그래도요, 반역은 맨날 나옵니다. 반역은 맨날 나왔어요. 반역은 맨날 나와서 역적 혐의로 죽고 많이 그랬습니다. 왜 그럼 반역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연좌제도 있는데. 이건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가 큰 대신에요. 그 리턴이 엄청 큽니다. 한 번 성공하면 대대손손 공신가문으로서 장난 아닙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1차 가보개혁이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2차 가보개혁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차 가보개혁은 1894년 11월입니다. 그래서 94년에 두 번째 있었던 개혁이라 해서 2차 가보개혁인데 2차 가보개혁의 배경은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았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이제 청나라를 이기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 자 조선이 있었지 하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궁극기무초 세우고 지들끼리 뚜덕뚜덕한 뭘 하고 있네. 야 일단은 야 우리의 통제에 따라야지 하면서 궁극기무초를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를 귀국을 시키는데 그 귀국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박영효입니다. 박영효. 이 박영효란 인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한 명이고 급진교아파 인물입니다.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리더는 김옥균이었지만 이 김옥균은 하필이면 1894년에 이 몇 개월 전에 암살을 당해서 죽었고요. 이 박영효를 이제 귀환을 시키죠. 입국을 시킵니다. 그리고 김홍직과 이 박영효가 연립해서 내각을 수립하고 박영효가 실권을 주게 되는데 이 박영효 같은 경우 어떤 정책을 취했느냐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이 홍범 14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바로 이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청에 의존한 자세를 버리고 자주공립의 기초를 세운다.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를 천명한 거고요. 왕실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과 외척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에 정사를 행하되 종실 외척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 종실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 종실 하면은 흥선대원군. 외척하면 누구겠습니까? 외척하면 명성왕후. 그렇죠. 민씨 집안. 이런 거죠. 간섭하지 마라 이거야.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왕실은 왕실이고 국정은 국정이지 왕은 국정 사무 건드리지 마세요.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고 전제 군주권을 약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보는 건 종실과 외척의 구별을 명확히 하자. 종실 간첩하지 마라. 이거는 이 명성왕후와 흥선대원군을 타켓으로 하는 것 같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 나누어 혼동하지 마라. 이거는 뭐 타켓일까요? 왕 보고 이 정치에 너무 크게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인 거죠. 자, 다음 볼까요? 자, 6조 보겠습니다.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조선시대 내내 있었던 문제죠. 특히 조선 후기에 많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법에 없는 세금들을 많이 걷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 후기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지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할당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과나 아정 같은 경우에는 그 할당량을 채우거나 혹은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법으로 정하지 않은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라 이거고, 조세가 증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함으로 관할한다. 가보기에 1차 가보기에서 강조했던 자, 그렇죠. 재정의 일원화를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고요.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집권을 확대한다 이건데, 중앙집권의 조선은 겁나 잘 돼 있죠. 겁나 잘 돼 있는데, 지방관의 권한이 굉장히 셌습니다. 조선시대는. 지방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방민들은 왕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관이 그 지방에서 행정도 있죠, 행정권도 있죠, 사법권도 있죠, 군사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의 권한이 굉장히 셌다고요. 근데 이제 2차 가보기에서 특히 노력했던 게 뭐냐면, 지방관은 행정만 담당하고 사법과 군사는 사법은 법원에서, 그리고 군사는 이제 군대에서 직접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총범14조라는 거는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이고, 이걸 못을 받기 위해서요, 고종으로 하여금 종묘에 가서 이 홍범14조를 반포하게 합니다. 근데 왜 종묘는 이제 선조들을 모시는, 왕실 선조들을 모시는 이제 그 제사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종묘에 반포를 하면은 이 선조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아뢰던 거기 때문에 바꾸지 못해요. 엄밀히 말해서 원칙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했다는 건 한마디로 못을 받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이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 이런 의도가 강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가보개혁이 일본의 입김에 따라서만 간 것만은 아니었어요. 군국기무처의 개혁을 계승했고요. 그리고 개혁의 자주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본의 군사력에 의해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간섭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꿈틀을 했지만 꿈틀하는 수준이지, 일본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개혁은 사실상 어려웠어요.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의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청에 대한 의존적 관계를 청산해라. 이거는 뭐 1차 가보개혁에서도 강조된 내용이고요. 의정부를 이제 내각으로 부르게 되고요. 8아문이라고 예전에 1차 가보개혁 때 했는데, 이걸 7부로 개편했습니다.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했네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8도에서 23부로 개편했습니다. 세분화했고요. 지방관 권한 축소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했고요. 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사법권 독립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다? 지방에선 지방관이 하고요. 중앙에서 만약에 지방에서 처리가 안 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사형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왕이 최후종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재판소를 설치하고 법관을 배치함으로써 사법권이 독립되게 하겠다, 이건 내용이고요. 자,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합니다. 한성사범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관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관제라는 게 뭐냐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이제 법령을 말합니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법령과 이제 구조를 정해놓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볼 게 환성사범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서울교대의 전신인데요. 사실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근대적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근대적 교육을 하고 싶은데 제일 부족한 게 뭘 것 같아요? 학교 건물? 학생? 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교사의 부족이었어요.
근대적인 교육을 받아서 근대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양성하게 한 학교로서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었고요. 소학교는 여러분 알고 있는 지금 있는 초등학교. 그렇죠? 조선시대 초등급의 교육이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니었지만요. 이 법적으로 정한 초등급의 교육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학교가 만들어지고요. 또 외국어학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들어진 최초의 소학교는요, 이제 뭐냐면, 이제 지금의 이제 교동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왕실학교였어요. 이 왕실에 있는 왕족들이나 이제 높은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1894년 9월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소학교가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소학교를 확대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소학교 관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이죠. 자, 을미사변은 여러분들이 들어는 본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한 거냐 한다면은 명성왕후 민씨가 시해된 겁니다. 일본에 의해서. 왜 시해를 당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이겼는데 조선도 예상치 못한, 그리고 일본 자신도 예상치 못한 승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큰 일본 종국이 일본이란 작은 나라에게 지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청나라는 전 세계 열강에게 우리가 얼마나 약체인가를 드러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청나라를 뭐 다른 서구 열강들이 이제 만만한 호구로 보긴 했어도 그 인구라던가 그 저력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작은 나라인 일본에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청나라가 정말 맛이 갔구나 하고 판단하고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분할 작업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생각보다 일본이 셌다는 거를요. 자, 다음 볼까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본이 이겼으니까 뭔가 전리품이 있어야겠죠. 그 전리품이 뭐였냐면 배상금을 받았고요. 이 배상금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고요.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를 할양했습니다. 랴오둥 반도. 이 랴오둥 반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랴오둥 반도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지도 보시면요, 여기 요 부분 있죠, 뾰족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랴오동 반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서해 한가운데 있고요, 뾰족 튀어나와서 이 발해만과 서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그래서 서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랴오동 반도의 리순항이에요. 여기 끝에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항구죠. 근데 이 항구, 이거 여기를 이제 먹겠다고 하면은, 여기를 먹으면 사실상 배로 이렇게 만주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주 지역으로의 진출이 아주 용이합니다. 근데 이때 만주 누가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 만주를 이제 꿀꺽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랴오동 반도를 먹지 못하면요, 사실상 만주 먹어봤자요. 왜냐면 만주에서 바다로 나갈 출구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랴오동 반도를 꼭 쥐고 있으면 언제든지 만주의 내륙 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한 발자국을 딛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뭐를 받게 되냐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교과서는 안 되는데, 타이완 있지 않습니까? 대만. 대만 땅도 어떻게 한다?
일본이 이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상금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정부의 예산의 4년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3억량입니다. 3억량. 이 중국 전체 세금 걷는 거에 한 2년 아니 한 3년 정도 걷어야 합니다. 3년 정도 걷어야 이 3억량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2억량으로 줄여주긴 되는데, 어쨌든 이랬으니까 이 러시아가 야 너 씨 타이완 먹었고 돈 받았으면 됐지, 이거 너가 이 라오둥 반도까지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동양 평화를 해친다고 하면서 러시아의 주도하에 삼국 간섭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동참을 하냐면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동참해서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죠.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니까 사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면 유럽에서 한따까리들 하는 열강 중 열강들입니다. 얘네를 합치면요 장난 아니에요. 이 개개인도 당할 수 있는 국가는 기껏해야 한 영국 정도나 미국 정도밖에 없지 세계적인 국가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압박하니까 당시 신흥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 입장에서는 깨갱했죠.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오동 반도를 포기를 해요. 라오당 반도를 포기하는데, 이때부터 일본이 이제 러시아의 원한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걸 보고서 느끼는 바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은 와, 일본 우리한테는 정말 호랑이 같고 무서운 나라지만 러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해야겠다 하면서 친러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결국 박영효가 실각하면서 일본으로 만명하는 지경이 됩니다. 즉 일본이 입장에서는 조선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러시아가 발을 걸치면서 일본이 밀려나는 형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이를 일본은 좌시할 수가 없었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바로 뭐였느냐? 조선의 친러 정책을 주도하던 왕비를 시해버립니다. 죽여버렸다고요. 막갑하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게 죽이는 게 야만적이다 생각한 거지만 야만적이죠. 보여주는 게 있는 거죠. 일본에 밉보이면 재미없을 줄 알아 하는 하나의 임팩트를 주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이때가 이제 1895년 8월입니다. 8월 20일인데 이제 친일 정권이 들어섭니다.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이 추진되는데 이걸 3차 개혁이라고 부르고요. 95년 8월에 있었던 개혁입니다. 8월에 있은 개혁인데 바로 하죠. 을미사변 이후 6.1준 등이 주도한 개혁입니다. 6.1준도 급진개혁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사람을 주도로 해서 이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개혁들이 이루어지는데, 좀 이제 큰 개혁들은 이제 1차, 2차 개혁 때 거의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중요한 거, 연호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발령을 실시를 합니다. 단발령. 머리를 이제 어떻게 한다? 깎아라.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전에도 머리 깎았잖아요. 뭐 급진기 아픈 사람들 보면 머리 깎았던데요. 근데 이게 머리를 깎고 싶으면 깎고 길고 싶으면 길러라, 이게 아니라 다 깎아라요. 그래서 이걸 강제했습니다. 깎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반발이 나게 되죠, 나중에. 그 다음에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했습니다. 친위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친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서 이 중앙을 이제 왕실에다가 수도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친위대고요. 지방에 배치돼서 지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진위대입니다. 이런 거를 설치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했고요.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을미개혁 이전까지 날과 달이 표기되어 있다면 그거는 음력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날 기준으로 하면 맞지 않아요. 근데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 날짜가 나오는 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날짜가 나옵니다. 뭐 근데 우리나라는 음력의 이 영향이 굉장히 세가지고 음력을 오랫동안 사용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도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음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휴일 중에 음력으로 움직이는 공휴일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부처님께서 자비를 발휘하셔가지고 뭐야 금토일 월 이렇게 휴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자꾸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왜 추석하고 설날 부처님 오신 날은 맨날 바뀌는 거야 하는 이유는 이건 음력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종두법 실시했습니다. 종두법 뭘까요? 어 이제 이 마마라고 하죠. 마마 천연두. 이 천연두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전 근대 시기에는. 근데 이제 제너라고 하는 영국인 의사가 발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두법인데 이 제너가 발견하게 된 게 천연두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다시는 천연두를 안 걸리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천연두를 약하게 걸려보면 어떨까? 약하게 걸렸다가 나으면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창안했던 게 뭐냐면 천연두에 걸렸던 소의 고름을 사람에게 주입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천연두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갖게끔 하는 거였죠. 그게 종두법의 실시입니다. 근데 이 종두법이라는 게 맨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때부터 종두법이 실시됐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도입한 사람은 지석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소학교를 설립했다. 아까 말했죠. 소학교 관제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편사무 실시했습니다. 우편사무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편사무를 맨 처음 실시하려고 했던 건 1884년이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왜 안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집도 뭐 우편을 한다고 누가 쓸 사람이 있나. 그리고 양반들 같은 경우 노비 시키면 되지, 하인 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편하면 생각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전국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우편사무를 어,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사실 없었고 하다가 을미개혁 때 우편사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급진적 개혁에 대한 민중의 거부감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의병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특히 유생들을 중심으로 유생들은 뭐에 흥분했냐? 이 단발령에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단발령에 말이죠. 그래서요, 의병봉기를 일으켰던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면서 위정척사운동 배웠지 않습니까? 그 90년대 위정척사운동의 내용이 항일 의병운동인데 그 출발점과 대표 지점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이 시기에 발생했던 의병이었어요. 다음 볼까요? 근데 이 고종이 여기서 아주 회심의 일격을 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기습적으로 처소를 옮겨요. 고종과 순종, 왕과 태자가 어떻게 한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죠. 마치 여장까지 하고서요. 그래서 이거를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처소로 옮겼다 이건데 1896년 2월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온 고종은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요. 이 을미 개혁을 주도하던 내각에 대한 체포령을 발효하고 이 대부분의 임제들은 어떻게 한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억할 만한 사람이 이제 김홍직 같은 사람은요 체포령이 떨어졌거든요. 그거 잡히면 죽는다는 게 거의 사전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홍집은 어떻게 한다? 집을 떠나서 왕에게로 가겠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리죠. 나가면 죽습니다. 풍부한 민중들에게 죽습니다. 이러니까 한나라의 재상이
백성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게 나쁘지 않다 하면서 나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은 참 좀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해가지고 계속 뭐를 한다.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은 계속 중임이 되거든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인재였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사람이 분명히 이런 행정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 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참 죽는 걸 보면은 약간 대신에 뭔가 자기의 한 주관이라던가 혹은 이제 의지, 이제 보는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이 확연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을미개혁, 이 급진개혁파나 이 관련돼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정리가 되거든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박영효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근데 이 김홍집이라는 분은 아무도 친일파라고는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이익이나 목숨이 아까워서 친일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죽음을 앞두고서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백성에게 죽을 수 있어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을미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자, 을미개혁과 갑오 을미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의 개화 관료들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작은 자주적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 개혁안들은 분명히 자주적인 면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개화파와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차별적 신분제 철폐라든가 내각 중심의 정치 같은 거는 이미 개화파와 동학농민운동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정말 크고 아쉬움이 너무 큰 게 사실입니다. 개혁 주도 세력이 일본의 무력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혹은 일본의 무력에 의해서 개혁이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개혁의 방향이란 거를 일본의 입맛에 안 맞게 가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다분히 강요된 면이 있던 개혁이었고요. 그리고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선생님, 뭐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었죠. 만민이 평등해진다든가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 전까지 3,000년가량을 전제군주정으로 해서 살아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 백성 입장에서는 갑오 을미개혁의 개혁한 내용들이 상당히 급진적이게 느껴졌고, 거기에 불을 당겨버린 것은 바로 단발령이었다 이거죠. 좀 더 이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백성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 같이 또 같이 했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국방력 강화나 상공업 진흥 등의 개혁에는 소홀했다. 사실 이 우리나라가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할 게 많긴 했어요. 사실 엄청나게 많았죠. 그거 하기도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 우리나라가 나중에 잡아먹히는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군사력이 약했고 또 국부도 부족해서 그런 걸 군사력이나 이런 걸 뒷받침하기에도 모자랐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또한 이 개혁 안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개혁은 또 누가 원치 않았을까요? 일본이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국방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 을미개혁 때 친위대 진위돼 있는 수준인데 조선의 국방력이 강화되면요 일본이 집어삼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대한 내용은 개혁안이 포함되지 않도록 막았던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원격 수업 꼭 들어주시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시험으로 갈 것 같습니다. 1차 지필평가가 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1차 지필평가는 아마도 광무개혁까지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